그 다른 나라 어른들이 이 친구들한테 겁먹지 말고 니네들이 말하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면 외롭게 싸우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플랫폼 C라는 사회운동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이제 동아시아에 저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중국의 사회운동과 이제 연대하고 교류하는 활동들을 해왔고, 그 올해 있었던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꾸렸는데 여기서 이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GV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뵙고 예전에는 영상을 통해서만 이제 많이 뵀었는데 그 분쟁 지역 전문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신 김영미 PD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짧게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면요. 이 영화는 2012년 작품입니다. 그 미얀마 현지에서 대략 2000년대 중반, 초중반 이때부터 해서 2010년 정도까지 그 미얀마 현지에 있는 미얀마 분이 산타르 마웅 씨라는 분이 촬영을 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회운동 현장을 촬영을 한 거를 촬영 소스로 써서 그 국외로 가지고 나와서 이 소스를 가지고 잔느 헬러시라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영화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2년 작품이긴 하지만 미얀마 문제가 군부 독재로 인한 문제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우리한테 좀 잘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상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거에 맞서서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김영미 PD님이 한 명의 영상 제작자로서 미얀마에서 이제 2007년쯤부터 계속 가셔서 이제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2005년. 2005년부터인가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2007년에 이제 샤프란 혁명. 네네네. 그 딱 이 공교롭게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기랑 많이 겹친 시기 즈음부터 계속 미얀마에 여러 차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대략 어떤 이제 자신의 경험과 이제 같이 겹쳐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이제 2005년도에 처음 갔었고, 샤프란 혁명 때 시위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일본인 기자 한 명이 그 군인들한테 조준 사격돼서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너무 미얀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시위대 촬영하고 조금 더 취재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취재하러 나가는 게 그거 보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겁하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용기가 없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뒤로부터는 근접 촬영을 시위대는 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그 앞에서 사살당하는 그 기자를 보고 뛰어들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항상 미얀마 가면 싫었고 힘들고 아직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미얀마는 저한테 아픈 손가락 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나오신 부분들은 이제 수치 여사가 정계 복귀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 그때까지 저 상태가 계속 됐었던 거고, 또 그 군부는 특별한 계급이거든요. 미얀마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군부의 자녀들은 군부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 유학을 가는 계층도 군부의 자녀들이 월등하게 많고, 왜냐면 그 미얀마의 학교가 되게 신기한 게 대학교까지 다 졸업해도 19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미얀마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대학교 졸업했다고 이력서는 분명히 나왔는데 나이는 뭐 만 19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우미나 정책을 군부가 써서 학제를 줄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우린 6년을 배워야 어느 정도 이렇게 6년 과정을 배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 한 5년, 그다음에 중학교 한 2년, 고등학교 한 2년, 대학교 한 3년 막 이런 식으로 다 줄여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있는 집 그 군부의 자녀들은 그래서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하면 이대로 하면 자신도 같이 우민화가 되니까. 군부는 철저하게 자기 그룹들은 우민화 정책에 끼어들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다른 방법을 썼고 국민들은 계속 우민화 정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무너진 건 인터넷이 들어가면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호텔에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었는데 호텔에서 감청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쓰는 게 내가 어디 홈페이지를 열어봤다 이런 것까지도 호텔 매니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인터넷이 좀 잘 보급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감시를 한다는 건 그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액세스를 하게 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결과 미얀마 사람들은 자꾸만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러니까 군부와 숨바꼭질하지만 어떻게든지 인터넷 라인을 찾아서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랬고 자기들의 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영화에 그 나온 내용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꼬나잉 씨뿐만 아니라 뭐 많은 이제 활동가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현지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가시면서 만났던 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이란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기억, 뭐 마주쳤던 인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강한 인상이 남는 분이 있으시면 혹시 좀 궁금합니다. 그때 2000년도에서 만약 이런 민꼬나잉이나 다른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하면 군인들이 따라왔어요. 그 NLD 인사를 만난다 이런 걸 다 허가를 내고 또 군부에서 나온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가야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제 나름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몰래 만나보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만나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만나서가 아니라 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뭐 한 17년, 뭐 20년 이렇게 형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을 뿐인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내 욕심대로 취재하고자 저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 저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군인들을 데려가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군인들이 그 대답을 하는 걸 항상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제가 다른 방법을 썼던 거는 제가 만나러 가기 전에 종이 같은 데다가 좀 써놓고 몰래 내가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몰래 받을 수 있게. 답변을 미리 몰래 받는 거예요. 뭐뭐뭐 질문할 건데 그 군인하고 같이 가서 있을 때 그냥 형식적인 답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종이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고 사실 독재국가 취재하는 건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사찰당하는 그거 제가 호텔 밖을 나가는 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또 호텔 방에 도청장치를 달아놔가지고 뭐 얘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어 통역까지 대동해가지고 다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때 화상통화가 좀 됐더라면 좀 더 뭐 손짓 발짓이라도 뭘 했을 텐데 그렇게 되게 미얀마 가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취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잠깐 그렇게 가서 뭐 한 달, 2달 정도 그러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민주주의도 좋고 다 좋은데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고 당시에. 그래서 제가 몰래 약 같은 거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고문에 대한 공포가 그때 굉장히 심해서 고문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체포되기 직전에 자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울증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약을 좀 외국에서 살면 조금 더 좋은 약 있으니까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그거 말고 독약을 갖다 달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또 독약 없냐고. 그게 이제 약간 헷갈려갖고 노스코리아하고 헷갈려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앰플 같은 독약 이런 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고문에서 잡히면 정말 많이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동료를 불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니까 그 고통에 대한 것도, 특히 한 번 갔다 나온 사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고문 안 당해본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한 번 갔다 나온 사람, 그러니까 아마 링고나임은 굉장한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수감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16년이나 있었는데 다시 그걸 한다는 게, 지금은 또 제가 알기로는 국외에 계시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또 영화 속에서 그 나오시는 분 중에 그 코미디 배우라고 해서 자가나르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그 뭐죠, 그 태풍같이 나르기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이재민만 해도 250만 명이었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도 13만 명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었는데, 그 재난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한 거나 뭐 외신이랑 인터뷰했다는 말, 맞아요. 외신하고 그것만으로- 인터뷰하면 네. 20년형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할 수가 없었던, 직접 취재가 안 돼서 사이드 취재, 몰래 취재 이런 걸 계속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 그런 것도 확실히 좀 떠오르는,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영화의 내용이 좀 떠올랐던 것 같고,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봤는데, 봄에 지난 4월달에 이 자가나르 씨, 이 코미디언이 다시 또 체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양곤에 있다가. 그런 이제 영화는 이제 9년 전 영화인데, 여전히 이제 양곤에서 계속 살고 계시다가 군부 쿠데타 직후에 다시 또 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이제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좀 보면서, 이 다큐멘터리의 어쨌든 메인 주인공은 이 AAPP라고 하죠. 여기 정치범 지원 협회라고 하는데, 이제 국내 언론에도 이제 쿠데타 이후에 뭐 미얀마에서 오늘도 몇 명이 사망하였다, 군부에 의해서 뭐 시위대가, 민주화 운동가들이 몇십 명이 체포됐다, 이런 뉴스들이 있고,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걸로는 1,159명이 사망했다고 이제 AAPP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AAPP가 이제 주된 이제 주인공처럼 보이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AAPP가 실제로 미얀마 사회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나, 혹시 마주친 기억이나 국경의 메솥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혹시 메솥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듣고 싶습니다. 메솥은 거의 미얀마 민주화에 정말 신랄 같은 어떤 희망을 붙들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미얀마 본토에서 고문당하고 죽지 않으려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메솥이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태국과 미얀마 국경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강을 건너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전 메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시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하고 또 지금 쿠데타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 이 사이에 10년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양곤에 이 단체가 당당하게 입성하던 그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메소에서 망명정부처럼 있다가 다시 그 수주여사 정계 복귀하면서
같이 그 양곤 시내에 와서 사무실을 차리고 또 정계에 진출을 하고 그래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수지 여사도 그렇고 이 정치협의회 이 단체도 그렇고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걸 가장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글쎄 그 불교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뭐한데 그래서 그 군부를 당시 이제 탄슈의 정권에 가진 악행을 했던 그 군부의 여러 인사와 군부를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담도 같이 하고 정계 진출도 같이 하고 군부의 요구들도 많이 들어주고 사실 그 새로 바뀐 헌법의 군부의 국회의원들 3분의 1은 군복을 입은 사람을 배정한다 뭐 이런 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년 동안 저 고생을 이 영화에 나온 이 고생을 다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웃으면서 만나고 밥 먹으면서 정계를 논의를 하지? 라는 게 사실 더 놀라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군인들과 만나서 회동을 하시고 과거의 일은 지나갔으니 묻어두자. 우리는 다시 새로운 미얀마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배고프지 않고 또 경제도 일으켜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미얀마가 엄청 긍정적으로 잘 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수도 안 하고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더 안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곳이 미얀마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올해 2월 1일 날 군부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지금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그 군부들을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전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많이 도와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민꼬다잉이나 이런 1세대 청년 지도자들 고문당하고 죽고 수배당하고 이런 생활을 했지만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청년 지도자로 또 나선 20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8888 항쟁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또 자신들의 전철을 밟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나중에 이들이 그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군부 체제를 되물림해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대 청년 지도자들 미얀마에서 열심히 싸우고 또 수배당하고 또 잡혀가고 있는 이 친구들은요. 원래 자기 꿈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패션 모델 되려고 했었다. 뭐 나는 의사 되려고 했었다. 뭐 나는 지금 마지막 학기 논문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쿠데타 때문에 자기가 그 꿈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1세대 그 청년 지도자들이 이런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할지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얀마 헌법 자체가 2009년, 2008년 이때 제정한 새로운 헌법 자체가 그 연방의회 의석에서 4분의 1을 군인들이 이미 다 확정짓고 차지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죠. 법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이 헌법을 고치려면은 75%가 찬성을 해야지 이 헌법을 고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부가 반대하면 헌법을 아예 못 고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부가 동의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놔야지 이제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되게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이제 좀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암담하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NLD 정부 시기에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부 시기에 이 헌법을 좀 개정하려고 4분의 1로 돼 있는 거를 뭐 5분의 1로 좀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좀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민간에 의해서 헌법을 좀 개정할 수 있게 좀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시도하고 군부랑 같이 협의도 하고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군부가 계속 뭐 아무것도 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가지고 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얀마 경제가 계속 안 좋았고 NLD 정부 시기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부는 다음 선거는 2020년 선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역사적인 표로 NLD가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화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군부 누구도 자기들은 죽일 생각이 없다. 우리는 많이 죽었지만 사실 8888 항쟁 때 죽은 청년들이 3,000명이에요. 그 유족들도 있고 그 분노도 있을 텐데 군인들을 절대 자기네들이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 정부를 꾸리면서 NLD 당이 그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고 실제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기 전에 지금 미얀마 20대 청년들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부를 다 이렇게 무력화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쿠데타가 또 일어났다는 거, 그 부분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고 그 앞세대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잘못 오판한 거다라고 해서 지금 20대 그 미얀마 청년 지도자들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 이때 이제 옛날의 과오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고, 사실 민고나잉이나 이 1세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물으면 그때 시대와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MZ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누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전 세대는 민주주의를 누려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민주주의인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나 뭐 이렇게 듣기만 하고 또 뭐 아웅산 장군에 대해서 좀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려본 세대는 아니에요. 민고나잉 세대가. 근데 지금 이 세대는 다른 거예요. 뭐 맘대로 말하고 다녔고 맘대로 비판하고 다녔고 전혀 조심하고 다닌 세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샤프란 혁명이 날 당시에 얘들은 그냥 꼬마였었어요. 뭐 신생아였거나 꼬마였거나 이런 아이들이 지금 민꼬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민중의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또 조직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얀마의 다음 세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치 여사조차도 그 앞에 제가 미얀마에서 비판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수치 여사와 불교 스님들이었거든요. 그거 하면 주변이 난리가 나요. 저하고 다시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거침없이 수치 여사를 비판하고 거침없이 불교 승려들의 부정부패를 얘기를 하고, 진짜 그 코로나 백신을 처음 맞은 사람이 그 불교계의 가장 큰 스님이었는데 그날 막 분노가 말도 못했어요. 자, 왜 당신이 먼저 맞냐? 뭐 스님이 왜 먼저 맞냐면서 막 그럴 정도로 이번 세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쿠데타가 나고 지금 이 군부가 앞으로 20년, 30년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박정희 시절에 겪었던 쿠데타가 1, 2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또 다시 그 미얀마 상황에 새로운 그 운동 세력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다른 나라 어른들이 이 친구들한테 겁먹지 말고 니네들이 말하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면 외롭게 싸우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